7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72페이지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보수 3번 적용 기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주택 보수 한도를 공부하다 말았거든요. 한도. 이제 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의원분필이. 자, 우리가 한도는 주택하고 주택 외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도마다 조례가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은 이 앞뒤에 배웠는데 주택외가 있잖아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까지로 규정돼 있다 그랬어요? 0.7에서 0.4, 그래서 6단계로 구분이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등은 얼마? 0.6입니다. 0.6에서 얼마? 0.3 범위에서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뭐라 그랬어요? 협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사무소는 남양주시, 자, 물건은 서울 강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무슨 조례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란 말이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이게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 같으면은 법인 개공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그렇죠. 서울 종로로 할게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남양주시. 자, 물건은 대전, 중구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뒀다, 중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조례. 자, 여기는 경기도 조례. 여기는 대전광역시 조례입니다. 그러면 다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할까요? 분사무소 기준을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계약이 이루어진 사무소.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중개를 했다면 경기도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따라요. 그러면 종로에서 중개를 했으면 이 시도 서울시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물건은 무조건 아니고 중개했던 사무소입니다. 됐어요?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 3번에서 적용 기준이 있어 없어? 자, 양갈 1번 몇 줄 보세요.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 나와 있어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또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소재지 시도 조례표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표가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사무소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가로 안에 분사무소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분사무소가 중개했을 때 분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중개하면 무슨 사무소 시도 조례?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가 돼요.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무조건 분사함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분사함수 중개했을 때만 분사함수입니다.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라 그랬어요? 협의. 이 앞주 했죠, 이거. 이 범위 내에서 협의다.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앞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다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시도마다 조례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느냐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하면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다르면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그리고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조례라는 거. 시군구 조례표는 없어요. 시도 조례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조례표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표대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짚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 보실래요? 이제 우리 중개사법 시간은 맞추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봐요. 그렇죠? 자, 이게 뭐라 그랬어 이거요? 아, 토지. 아니고 여기는 건물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맞췄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요? 2층 건물. 그렇죠? 그럼 밑에는 주로 이제 상가로 쓰고 위에는 보통 주택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걸 따로따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일괄 매매를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보수 산정할 때 주택 보수 요율을 따라야 되냐 주택 외인 상가 요율을 따라야 되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될까요? 주택을 기준으로 할까요? 상가를 기준으로 할까요? 각각 기준으로 할까요? 자, 찍어봐요. 주택. 자, 여기는 주택. 네, 좋았어요. 우리 여기는 주택. 주택. 여기는 뭐가 1분의 1? 아니, 그게 뭔데? 면적. 아주 좋았어요. 면적 비율입니다.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무엇보다 커버리면 상가보다 커버리면 주택 요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기억나요? 자, 근데 주택 면적보다 무슨 면적이 더 커버리면 그러면 상가 주택 외를 따라야 돼요. 그럼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 국토교통부령이 얼마야? 0.9잖아요. 0.9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택 조례 같은 경우는 0.7에서 0.4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가는 0.9잖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면적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같아요.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할까? 따로따로 갈까? 예, 좋습니다. 그 앞에 분. 주택? 하루 종일 주택이네. 예, 주택이에요, 주택. 예, 같아도 주택입니다. 같아도 주택이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상이란 말은 같은 것까지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다? 미만. 이하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이것이 이제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 이걸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몇 적으세요? 중개 대상물을 건축물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 자, 이상에다 동그라미 2분의 1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상인 경우는 뭘 적용하고? 주택. 그러니까 시도 조례 보면서 협의고. 주택면 2분의 1 미만 동그라미.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을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이론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 뭐 계산할 때도 뭘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면적 비율인데 같아도 주택으로 봐요. 크면 당연히 주택으로 본다. 이해됐어요?
면적 비율. 쉬웠어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보수기준 중개업 동그라미. 중개업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이 지문. 그리고 이제 겸업 업무, 상담 밑줄, 분양 대행 밑줄, 권리금 동그라미. 자, 이건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앞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상담하고 분양 대행은 왜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겸업이니까. 겸업은 합의한 보수. 그죠? 의뢰인과 개공의 합의. 그리고 권리금은 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래서 중개 보수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중개업과 관련된 것만. 그래서 초과해서 받지 말라 이 뜻이고. 자, 그러면 보수를 더 받으면 다 무효라 그랬습니까? 초과분만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분만 무효.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달라. 되게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봐. 그럼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시험들이 다 박스가 많이 나와요. 우리 과목도 40문제에서 16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나왔어요. 32회 때. 그래서 이제 박스형 문제가 자꾸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민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박스형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면 그래도 다 맞아요. 공부를 안 해서 못 맞는 거지. 공부하면 다 점수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중개보수 계산 들어갑니다. 자,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야지 이제 보수를 돈을 받으니까. 자, 중개보수 계산 들어가 볼게요. 중개보수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책은 좀 이따 받을 테니까 칠판 보세요. 중개보수 계산은 일단 거래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요율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거에 뭐라 그래요? 산출액, 산출된 금액. 이걸 줄여서 산출액이요. 그럼 한도액이라고 있어요. 한도액.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런 한도액. 그죠? 25만 원 이상 받지 말라, 80만 원 이상 받지 말라 이런 한도액이 있어요. 근데 한도액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조례에서만 나와, 조례. 그죠? 아까 주택위 같은 건 합의잖아, 합의. 그러니까 한도액이 없어. 한도액이 없으면 이거 보수가 곧바로 되는 거고, 그죠? 한도액이 있으면 비교를 해야 돼요. 이제 조례에서 비교. 그럼 조례는 주택에서 나오잖아요. 주택도 한도액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 것만 있어요. 아까 6단계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도액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한도액 얼마 이상 받지 말라 한도액이 있거든요. 계산해서 나온 것이 산출액이고. 그럼 비교해서 큰 걸 보수를 할까요? 작은 걸 보수를 할까요? 이제 이걸 공부한 거예요. 작은 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작은 거예요. 이것은 한도액이 중개 보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산출액하고 한도액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보수가 돼요? 산출액이 적죠. 같으면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면 이 비교에서 작은 거의 중개 보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중개 보수가 된다 이 뜻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거래 금액은 매매는 매매 대금. 이게 거래 금액. 요율이야 뭐 조례나 협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매매 대금 곱하기 요율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3억짜리 중개했다. 그러면 요율이 0.5다 그러면 얼마? 3억 150만 원 나와. 그러면 양쪽으로 받으면 300만 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교환 같은 거 있잖아요. 교환. 교환은 거래 금액 큰 금액이 기준에서 보수를 받아요. 자, 교환 설명 들어갈게요. 교환이라는 것은 물건을 바꾸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 주택하고 여기 아파트 막 교환을 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 2억짜리 주고 여기 2억짜리거든요. 주택이. 여기는 3억이다. 막 바꿔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갑이 이기죠. 왜? 3억짜리 받고 2억짜리 줬으니까. 그럼 돈으로 얼마 줘야 돼? 1억을 줘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1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용어도 알아야 돼요. 이 용어도 알아야 돼요. 용어도 알아야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거든요. 교환 이 차익이잖아요, 지금. 그죠? 생각나는 용어 아무거나 대봐. 여기는 차액금. 우리 여기는 보증금? 보전? 저 우리 뒤에 번. 그냥 이거 차액. 우리 청색. 대답 안 해. 웃는다. 웃음으로. 자, 답변 곤란하면 웃음으로. 미소 작전으로 가자. 자,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보충금. 이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보충금이란 말을 써요. 왜 이 용어를 알아야 되냐면 보충금이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느냐 이렇게 지문이 뜰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럼 보충금은 중개보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큰 금액은 이 2억하고 3억 중에서 뭐가 더 커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보충금을 해갖고 4억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3억을 놓고 보수를 계산해요. 각각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2억짜리고 3억이잖아요. 각각 계산한 게 아니라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율 곱해요. 그러면 요율이 0.4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마 나와요? 12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산출액이고 한도액이 없다 가정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120만 원 받고 이쪽에서 얼마? 120만 원 받고 총액은 얼마? 240만 원이 총액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받는다는 거지. 큰 걸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받는다. 됐어요? 각각 계산해서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큰 걸로 기준해서 똑같이 이게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보수 계산. 보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 이제 나중에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보수 계산할 줄 알아야지. 계약서는 못 써드려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임대차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임대차 많이 중개하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기준으로 돼요. 보증금이. 근데 보통 월세가 있어요, 없어요? 월세가 있으면 환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100을 곱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 일률적으로 100을 곱하게 되어 있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는데 5천만 원이 안 나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이라는 것은 5천이 안 들어간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70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해볼겠는데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4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넘어섰어요? 안 넘어섰어요? 그럼 다시 계산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20만 곱하기 70을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3,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율을 곱해야 되겠어요? 이 3,400에다 요율을 곱하겠어요? 3,400에다 요율을 곱해서 보수가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사 있어요? 그러면 4,000에다 요율을 곱하면 초과 보수에 걸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100을 곱해서 5천만 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서 뭘 곱한다? 70을 곱해서 보수가 산정이 된다. 대충 감이 왔어요? 감 오고 있어요, 여기?
좋았어요. 감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수가 산정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잊어먹으면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1, 2월 달도 있고 3, 4월 달도 있고 5, 6월 달도 있고 7, 8월 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다. 또 잊어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뭐 1, 2월 달에도 돌아가고 3, 4월 달에도 돌아가고 5, 6월 달에도 돌아가고 계속 반복하고 또 계산한 거 연습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자주 잊어먹거든요. 잊어먹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7, 8 한번 봐보세요. 둘이 매매와 동시에 사가지고 바로 임대를 내줍니다. 개공이 매매, 임대 다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도 썼을 거고 임대차 계약서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A 개공이 한 사람이 둘 다 했거든요. 그럼 이때 매매 보수만 받을까?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을까?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찍어 볼게요. 자, 다 받아야 될까요? 매매 보수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매매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는 다 받아야 돼. 이쪽은 매매만 받는다는데? 하여튼 다 받아? 계약을 2개 했으니까 그래 돈 되니까. 그치? 그치? 둘 중 하나겠죠. 다 나왔어요. 그럼 최종 결론 2개 다 받아야 돼? 예, 둘 다 썼으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봐요. 자, 매매와 동시에 바로 임대를 놨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임대인도 되죠. 여기 임차인이거든요.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 그래요. 그럼 A 개공이 둘 다 중개했어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다 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매매 보수만 받을 것 같아요. 매매 임대 보수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매매 보수만 받아? 여기는 둘 다 받고? 예, 좋았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그 옆에. 이것도 다 받고 저것도? 이것도 2개 다 받고 저것도 2개 다 받는다. 그렇죠. 저기는. 이쪽은 매매 받고 이쪽은 다 받고? 그렇죠. 바꿨어. 자, 이것은 매매 보수만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매매 보수만 받고, 여기는 둘 다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법에서 뭐라 하냐면, 물건이 같고, 같은 건물 있잖아요. 당사자가 같고, 당사자 똑같죠?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3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동일한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매매 보수만 받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왜 각각 받아야 되냐면 물건은 같죠? 그죠? 근데 뭐가 달라져? 당사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별개 보수야. 기회도 같아요.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고. 그죠? 근데 사람이 달라지니까 별개 보수. 이것은 물건도 같고 당사자도 같고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매매 보수만 받아요. 이해됐어요? 이것은 갑이 이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소유권만 바뀐 거잖아요. 거기서 눌러 살면서 임차인이 된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것은 매매 보수만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같은 기회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1월 달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6월 달에 임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같은 기회가 아니죠? 그럼 이때는 또 별개 보수야.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매매 보수, 임대 보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이 3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만 매매 계약에 관한 보수만 받는다 이 뜻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일단 밑줄 긋고, 자, 거기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은 이거요. 양가로 1번은 공식이 이거요. 그 두 줄이 이 내용이에요. 공식으로 뜨면 양가로 1번이 이 내용이다. 비교해서 낮은 금액 동그라미.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동일한 중개 대상물 밑줄, 그다음에 동일 당사자 간의 밑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동일 기회 밑줄.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밑줄 보세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어한다. 이 말은 매매 보수만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계산 문제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달라지면 둘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고 저것도 시험 자주 나와. 둘 다 시험 자주 나와요. 문사에서요. 자, 분양권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교환은 큰 금액 밑줄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똑같이 받아낸다. 그러죠? 자, 임대차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입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근데 합산한 금액 5천만 원 미만 동안으로.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의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양권. 자, 칠판 봐보세요. 분양권. 총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계약금 넘어가죠? 계약금 5천만 원. 자, 중도금 1억 5천만 원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회사에 이제 이게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프리미엄 1억 얹어준다라니까 팔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수 계산할 때 총 분양 금액 1억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계산할까? 아니면 2억을 놓고 계산할까? 아니면 6억을 놓고 계산할까? 아니면 3억을 놓고 계산할까? 자, 거래 금액을 뭘로 해서 보수를 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총 금액. 그럼 5억 곱하기 요율. 예, 총 분양가를 기준한다. 좋았습니다. 그 앞에 분은 총 분양가 5억. 예, 반대 견해 없어요? 나는 그거 절대 아니다. 그럼 6억. 그럼 가장 돈이 많이 되죠. 좋았어요.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럼 돈 되니까. 거기는. 총 분양가에다 풀어 6억. 예,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초과 보수에 걸려 들어가.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중개업소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은 없고 판례가 나와 있어. 판례가. 법은 없고 판례가 한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한 15년 전에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면 기납입금이 뭐예요? 이미 기자거든요. 이미 회사에 납부한 금액 이거예요. 그럼 얼마 납부했어? 2억 플러스 프리미엄이요. 그럼 얼마? 3억이 돼요. 이것이 이제 거래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래 금액이 저희에서는 3억 곱하기 요율을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그러면 요율이 0.4다라면 얼마? 120만 원. 이게 이제 산출액이거든요. 한도액이 없으면 이거 곧 보수가 돼요. 그죠? 양교를 받으면 240만 원이 되겠죠? 한쪽으로가 120만 원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외워야 돼요?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기납입금과 뭐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다. 그러니까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미 납부한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이게 총 분양가로 해도 초과 보수 걸리고 총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도 초과 보수에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결국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보수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았어요. 자, 그런 방법은 합격하고 나서 연구해도 안 늦어. 그죠? 지금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시험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합격하고 나서 연구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오히려 헷갈려 버리니까.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그래서 거래 금액은 이렇게 산정을 한다. 이 이론을 알아야지 이제 계산할 줄 알겠죠. 이제 계산은 저걸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되잖아요. 좋았어요. 자, 중개보수 지불 시기 일단 개공하고 의뢰인 약정 동으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시험 자주 나와요. 지불 시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뢰인과 개공하나 보수 합의를 하면 거기에 따라 받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 완료를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몇 줄 보세요. 잔금 지급일을 말해요. 네, 빨리 적으세요. 잔금 지급.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일단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보수 지불 시기, 그렇지 잔금 넘어갈 때 약정이 없으면 그때 보수를 지급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보수 지급 시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수 계산은 끝났고 이제 실비 들어갑니다. 실비가 뭡니까요? 이제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 비용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실비. 근데 실비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권리 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우리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앞전에 배웠어요? 배웠어 안 배웠어? 이 앞주에? 기억 안 나요? 배웠을 건데 바로 앞에서 아직 안 배웠나? 배웠잖아요. 이거 67페이지. 67페이지. 67페이지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목 있어 없어? 배웠죠? 체크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이 실비 종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도 생각이 잘 안 날 것이다. 잊어먹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배울 때 뿐이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2주도 안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 배운지 안 배운지도 몰라. 여기서 나오니까 또 여기 처음 나온 줄 알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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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물며 내일은 또 다른 과목 해야지. 다음 주는 또 뒷진도 나가지. 그러니까 잊어먹죠. 그래서 10번은 봐야 돼요. 저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 그러면 한 10번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실비 종류는 두 가지.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비용.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실비가 위에 거의 대부분이요. 자, 그러면 이건 공고 사항이니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실비는 위에 건데, 우리가 이제 물건 조사로 다니면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교통비 들어가요. 이거 비용, 교통비. 또 멀리서 자고 오면 숙박비. 뭐 부산 내려가서 하루 자고 올 수도 있잖아요. 숙박비. 그죠? 또 등기부 열람 비용들이 있어 없어요? 건축물 대장 열람 비용, 발급 비용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실비라 그래요. 그럼 이 대부분 이제 이 위에 거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 부담자가 가장 중요해요. 자, 매도인 쪽인 이전 쪽에서 부담할 것 같아요? 매수인 쪽 취득하는 쪽에서 물건 사는 쪽에 부담할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웠지만 찍어봐요. 취득? 사는 쪽? 예, 좋습니다. 여기는 사는 쪽 취득. 자, 여기는 취득. 이전 한번 해봐. 아, 이전 쪽이라고 했어요. 이전 쪽 드디어. 매도인 쪽에서 부담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강력은 아니고, 그렇죠. 이전 의뢰인, 매도인 쪽에서 부담합니다. 매도인, 임대인 쪽에서. 자, 이것이 공부할 것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얼마나 자주 잊어먹은지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경험해서 얻은 건데, 수험생들이 11월부터 강의하잖아요. 5월 돼도 또 몰라. 왜? 잊어먹어.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면 누가 부담하냐? 매도인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 쪽이 아니다. 그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11월부터 강의하잖아요. 내년 5월 돼봐. 거의 다 잊어먹어. 그럼 점수가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누가 부담한가 봐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치 공고제도 기억납니까? 예치 계약금 등을 은행에다가 예치 공고하자고 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예치할 때 예치 수수료랄지 여기도 교통비랄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이전 쪽에서 부담할까요? 취득 쪽에서? 취득. 그래서 자꾸 헷갈리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게. 매수인, 임차인 쪽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실비는 중개하는데 들어간 비용들 말이에요. 비용들을 말하는데 실비 종류는 두 가지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것이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또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됐어요? 그래서 누가 부담하느냐, 이 부담자가 자주 틀려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주 틀려요. 그래서 거기 밑줄 한번 꺼볼게요. 실비 종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그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동그라미.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게 주택보수 한도하고 똑같은 거지. 자, 그다음에 양가리 2번 볼 필요 없죠. 그 방금 했던 거 종류에 나와 있는 거고. 자, 뒤에 넘어가세요. 7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실비 부담자가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는 권리 이전 동그라미.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자,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전 쪽에서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변한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취득 동그라미. 매수인, 임차인 쪽. 이 부담자가 자주 틀려요. 잊어먹어.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서.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주 헷갈리고 잊어먹는다. 자, 4번. 실비 청구.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 다르면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주택중개보수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실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 첨부를 합니다. 뭘 첨부하랬어요?
그래야 알지. 교통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교통비 얼마 들었는지 알아야지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더 첨부하면 안 되고 보수하고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 집은. 그러니까 보수하고 실비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는 일한 대가, 노력에 대한 대가고 보수는 들어가면 자기 돈 달라는 거고 이해됐어요? 이게 별도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더 받으면 안 되지. 더 받으면 안 된다. 금쟁이 걸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실비 부담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실비라는 것은 비용을 말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 실비 파트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75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교육하고 업무 위탁하고 또 포상금 파트 들어갑니다. 교육도 시험 자주 나오고 포상금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교육 파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교육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비교를 해 드릴게요. 비교를 하고 나서 밑줄을 그어줄 테니까 칠판을 봐보세요. 우리 과목에서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실무교육.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실무교육 나왔죠? 연수교육이라고 있어요. 또 직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할 겁니다. 비교해서. 또 예방교육도 있는데 그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이 실무교육은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그죠? 우리가 이제 등록하러 가기 전에 실무교육 받으라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재교육입니다. 중개업 하다 보면 이제 법도 바뀌고 제도도 자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교육해야지. 그죠? 중개 보수도 자꾸 바뀌는데. 그러죠? 교육을 시켜갖고 이제 개공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교육. 직무교육도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미리 받는 거고 연수교육은 재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이거 누가 실시할까? 이 실시권자 알아야 돼요. 이건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그럼 우리가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을 말해. 남양시장 이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돼요? 시도지사 똑같아요. 이것은 시도지사도 되고 또는입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도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됩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죠. 누가 실무교육을 받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중개업 하려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등록하러 가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이게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한번 나왔죠? 등록을 뭐 하려고 하는 자? 신청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임원, 사원. 몇 명? 앞에서 했잖아요. 전원이 받으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 법인에서 임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임원. 네, 좀 기다려보고. 자, 이거 기억납니까? 임원? 앞에서 아니고 앞에서 두 번째 시간에 분명히 배웠거든요. 여기는 기억나요? 아니, 임원이 누구냐고. 임원이 기억이 안 나죠? 저 뒤에 늦게 와서 안 나나? 예, 늦게 하셨고. 여기는 우리 여기는 왔잖아요. 아니, 두 번째 분 기억이 안 나죠? 여기는 기억나요? 여기도 첫 시간부터 왔나? 그럼 언제부터? 두 번째 시간은? 세 번째, 그럼 거기는 안 배웠고. 우리 맨 뒤에 분.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은 처음부터 왔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시구나. 근데 별 차이 없어. 여기도 뭐 한두 줄 차이 별 차이 없어. 여기는. 기억이 없죠? 기억나요?
자, 그런다니까. 이 용어 자체도 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부는 한 번 해서 기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3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맨 밑에 도표에 보면은 그 맨 밑에 도표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 임원 사원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임원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잖아요. 아니, 늦게 와서 안 적혀져 있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 과목만 그러겠냐고,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 근데 이제 이것이 임원이라는 사원이라는 단어가 그때 한번 배웠잖아요. 여기 또 나오죠? 그러면 뒤에 또 나와.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돈 게 한 바퀴가 한 번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두 번, 세 번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가 2개월 과정으로 가정했을 때, 그럼 자꾸 중복이 돼요. 그러면 두 바퀴 돌면 이제 6번이 중복이 된다. 예를 들어서. 세 바퀴 돌면 9번이 이 단어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잊어먹으려 해도 안 잊어먹죠. 9번 정도 돌아가면. 그래서 세 바퀴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제 공부가 그거예요. 이 임원이라는 사원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기억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임원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들을 말합니다. 그럼 사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무한책임, 합자 한 명에서 무한책임 사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 단어가 반복이 됨으로써 기억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잊어먹거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공부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강의를 안 받고 듣는다는 가정하에. 또 틈만 되면 너 놀러 다니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으라. 그때도 배웠어요. 그때 아까 그 배운 데서 이거 배웠거든요.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전원이. 그러면 임원이 10명이다라면 10명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다 받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등록 신청하려고 가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 받고 들어가야 되고. 됐어요? 자, 또 누가 받아야 될까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돼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운영자가 책임자거든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있고 분사무소는 책임자라고 있어요. 운영자, 대장.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또 누가 받아야 될까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자, 이분들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자, 이분들이 실무교육 받아야 할 사람이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분도 이제 등록 중개하기 전에 받고 이분도 받기 전에 여타요. 중개하기 전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연수교육은 아까 뭐라 했어요? 재교육이라 그랬잖아요. 재교육. 재교육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재교육이니까 지금 현재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그럼 누구만 되느냐? 그 중에서 개공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누구? 소속공인중개사만 됩니다. 보조는 안 돼요. 보조는 직무교육을 받거든요.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는 무슨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최대 관심사가 언제 교육을 받느냐 이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실무교육은 중개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등록 신청하면 이때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그럼 이때 등록 신청하는데 3년 전에 받으면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네? 1년이네. 그러면 이분은 분사무소는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몇 년이네? 1년. 설치 신고일 전 1년.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신고하도록 돼 있죠. 고용신고일 전 1년. 고용신고일 전 1년. 고용신고일 전 1년. 그러면 다 1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분들은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이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이네.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이렇게. 자, 이때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만뒀어. 그러면 1년 이내에 6개월 후에 다시 등록을 해. 그럼 또 실무교육 또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할 때? 안 받아도 돼? 그럼 1년 지나서 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1년을 기준해요. 그러니까 폐업했다가 1년 이내에 등록하면 안 받아도 되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고. 됐어요? 서공도 마찬가지.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취업할 때는 받아야 되고 1년 지나면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되고. 됐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게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연수교육은 무슨 교육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실무교육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2년 지나면 연수교육.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자,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 지나면 연수교육 받고 연수교육 받았잖아요.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연수교육은 재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교육. 그래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들이 받죠. 이것도 고용신고해야 되거든요. 고용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대 관심사가 또 뭐예요? 시간. 몇 시간 받느냐? 몇 시간 받느냐 또 관건이잖아요. 몇 시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3, 4일. 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하, 16시간 이하. 여기는 3시간에서 4시간. 3, 4시간 받아요. 3, 4시간. 한나절.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할게요.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 내용. 자,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실무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라 했잖아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이요. 그리고 여기도 경영 실무 직업 윤리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법률 지식 습득. 자, 미리 받는 교육이니까 직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다음에 연수교육은 아까 뭐라 했어? 재교육이라 그랬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특히 공법, 세법, 중개사법 2차 과목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부해야지. 보수 요일이 이제 올해 바뀐 거잖아요. 작년 후반기에 바뀐 건데 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법 제도 변경, 법하고 제도가 자주 바뀌어요. 이걸 교육시켜야 돼요.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여기도 이제 경영실무 직업윤리 있어요. 근데 보조원들은 중개업을 해요. 보조원 뭐예요? 그러니까 윤리교육을 시켜요. 윤리교육은 셋 다 있어요. 이제 직업윤리 이런 교육을 시킨다. 됐어요? 자, 그리고 3, 4시간 동안에 뭐 얼마나 교육 많이 시키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밑줄 긋고 나서 필요한 것은 저기다 보충해 드릴게요. 자, 거기 75페이지 1번 보세요. 실무교육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시도지사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와 있어요? 다만 폐업 후 1년 이내 또는 고용관계 중 1년 이내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자, 서공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종료 후 1년 이내 개공으로 폐업 신고 1년 이내 소공으로 고용 신고할 자는 안 받아도 된다. 다 1년을 기준하죠. 실무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자, 이거 하나는 분들 외우라 그랬어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리고 경영 실무 직업 윤리 28에서 32시간 이하. 자, 칠판에 다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직무교육. 보조원이 받는 거죠. 보조원 동그라미. 고용신고일 1년 이내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권자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종료신고 1년 이내 다시 고용신고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내용은 보조원 직무수행변 직업윤리 몇 쪽을 쓰고 3, 4시간.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소공이라고 했죠. 재교육. 몇 년마다 받으라 했어요? 2년마다. 실시권은 시도지사. 양가리 2번 주 내용 법제도 변경 이거 하나는 외우라 그랬어요. 법제도 변경 그리고 경영실무 직업윤리. 교육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하다. 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연수기간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 자, 칠판 봐보세요. 교육 언제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무교육은 통지 규정이 없어요. 알아서 받아야 돼. 알아서. 왜냐하면 누가 중개업할지 알고 누가 등록 신청할지 알고 소공이 될지 알고 다 통지를 하겠어요.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 고용신고를 미리 알아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통지하지 않아. 근데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몇 월 며칠 날, 교육 장소, 남양주 시청, 교육 내용, 개정 세법에 대해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미리 알려준다고. 자, 몇 월 며칠 날 무슨 장소에서 무슨 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통지 규정은 오로지 어디만 있어요? 연수교육만 있다. 직무교육은 알아서 받아야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보세요. 교육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두 번째 지침 동그라미.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저기 실시권자 한번 봐보실래요? 실시권자는 대부분 시도지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시도마다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그죠? 교육 내용이랄지 교육 방법이랄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전국적 균형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떤 뭐 서울에는 풍수 갖다 교육시키고 경기도는 뭐 다른 교육시키고 안 맞아요. 그러면 너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안 맞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지침을 내려줘. 교육을 이렇게 시켜라. 지침을 말해줘. 누가 내려줘요? 국토교통부 장관. 왜? 상급기관이잖아요. 국장이. 시도지사보다는 상급기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침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제 지침 마련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지침을 내려준 사람은 누구다? 국장. 이렇게 교육시켜라. 지침. 의무적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이런 교육을 시키라고 지침을 내려준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침은 국장이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 예방교육이라고 있어요.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바로 책을 보세요. 이제 교육은 지금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과목에서. 예방교육은 뭐냐면
하다 사고가 터지니까 거래 사고 발생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일본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몇 주 보세요. 이거 예방 교육 시키면 셋다 다 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등록 셋다 다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공등 동그라미. 개공등은 누가 돼요? 우리가 개공등이란 개념은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일반인은 안 들어가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개공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누구나 대상이 돼요. 중개업 하신 분들 누구나. 그리고 예방교육은 실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도 중요해요. 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적도 없어요. 법에서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한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셋 다 되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라 했어요. 10일 전. 아까 저기 뭐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10일 전 몇 줄 것이고 공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여기는 공고하거나 통지요. 통지만 한 게 아니라 공고하거나 통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신문에나 이런 데 공고한다 이 말이에요. 교육 언제 한다고.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교육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음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교육비 지원한단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세 교육은? 없어요. 자기가 돈 내고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도 자기가 돈 내고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음상 아니에요. 그럼 관청에서 이제 지원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는 거지. 그죠? 음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육은 이 정도로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어야 돼. 교육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휴식하겠습니다. 휴식.